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산 사람들에 대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면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대책 시행에 앞서 부동산 투기부터 뿌리 뽑겠다는 건데요. 과연 공급대책 시행이 제대로 될 건지 재건축 사업 방식의 실효성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공공재건축을 통해서 충분히 제대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과 궁금증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또 도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성규 의원님, 네. 어제 이제 공급대책 발표하고 나서 네. 오늘 첫 번째 이게 부동산 관계된 장관 회의를 네.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했는데 바로 단속 강화, 그러니까 9억 원 이상의 집을 산 사람들 중에서 자금 출처가 의심되면 상시 조사하겠다. 네. 그러니까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대책이 나온다면 바로 이 투기 근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네, 어제 이제 정부가 굉장히 야심차게 13만 2천호 플러스 알파라고 할 정도로 이번에 5, 6 대책에 이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시장에다가 이제 공급하는 것을 약속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정부로서는 상당히 이제 하나의 그 시장에서 개발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발표와 함께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서 시장에 상당히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투기 세력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쪽인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을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은 9억 원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모두 다 투기 세력으로 잠재적인 투기 세력으로 보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규제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에 있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사실은 굉장히 그 3억 원 이상인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반드시 입증 서류를 갖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이 자금 조달 부분에 대해서 투기 자금인지 여부를 갖다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인 회의 끝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에 대해서 정부 자체도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의 그 발표는 굉장히 옥상옥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도록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그러니까 중간 가격이 9억 원이 넘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 세무조사 대상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단 뭐 예. 웬만한 집 사면은 다 그 대상이 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 두 박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정부가 이번에 그 8월 4일 날 공급 대책을 이제 마련하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자신감이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하고 나서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들이라든가 지역구의 또 의원분들도 여러 가지 뭐 논란이라든가 또 반대 의견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약간은 좀 공고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비춘 것이지 이것이 어떤 그런 시장의 시그널을 갖다가 좀 바꿀 수 있는 반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이제 9억 원 이사의 출처 조사 이거 보면 시장을 서민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면 될 텐데 일단 부동산 투기꾼은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갖다가 이제 발표한 그 배경에 보면은 그동안에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점에 굉장히 이제 포인트를 두고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중에 있어서는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안에 대한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잠재우자 하는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그나마 늦게서야 이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공급 대책으로서 물량 부분도 역대 사실은 뭐 200만 호 이후로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물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전반에 30만 호 공급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서울권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또 13만 2천 호라는 물량을 갖다 만들어냈다는 쪽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에 여러 가지 어떤 충분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좀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 오히려 구체적인 설득력 있는 것들을 갖다 준비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았는데 아직도 투기 세력의 부분에 대한 척결이라는 굉장히 기존의 어떤 정부가 가지고 있던 공급 대책 쪽으로 약간 선회는 했지만 기존의 투기 세력 억제라는 부분에 큰 틀에서는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자칫하면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심리적 불안감 혹은 동요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 지금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집을 살 때는 자금 거래 계획서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금 출처 의심되는 걸 골라낼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이제 네. 그걸 선별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증빙 자료도 내야 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 증빙 자료를 내야 되는 지역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빙 자료 중에는 잔고 증명서라든가, 그다음에 내가 실제 주택을 사는 어떤 그런 전체 매매 가격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그다음에 또 뭐 차입을 하는, 뭐 이건 뭐 차입은 뭐 은행 차입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는데 뭐 이것까지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데 뭘 더 하시겠다라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러면 이걸 다 출처 조사를 한다라는데 거기서 더 들어가서 그래서 잘 상상이 잘 안 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아스럽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공급 대책이 나온 어제 이제 부동산 세제 3법도 모두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제 세액 부담에 세무조사도 한다고 하고, 네, 네. 예, 다주택자들 압박감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의 압박감은 뭐 이제는 아마 어떤 국면이 완전히 다른 판으로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서는 분양권도 사실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등 해서 네. 사실은 단기 보유에 따른 시세 차익은 이제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에 따른 종부세 부분도 지금 상향 조정되는 상황이 되고요. 나중에 양도세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규제가 강화되는데요. 저는 어제 이제 세제가 국회를 통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좀 한편으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 게요. 예. 사실은 이제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네. 공급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 공급 물량의 어떤 것들이 충분히 나와주는 것.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사실은 13만 2천 호를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시중에 이제 신규 공급을 약속하는 것이거든요. 네. 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신규적으로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5만 호 같은 경우에도 5년간에 걸쳐서 즉 신규 공급의 약속은 상당히 시일을 소요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당장에 어떤 물건으로서 완성된 물건으로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시중에 기존 주택들이 많이 매물로 나옴으로써 거래가 활성화되면은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의 안정에 따라 가격 부분이 안정세로 접어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세제를 통해서 완전히 거래 자체를 사실 중단시켜 버렸다고 해도 기존 과언이 아닐 주택이 정도죠. 매물로 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렇죠. 그런 얘기인가요? 지금 여러 가지 임대사업자 등록제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다가 이번에 세제 강화를 통해서 아예 거래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어제 나온 공급 방안과 어떻게 보면 이 세제 강화 자체가 기존 주택의 거래를 힘들게 함으로써 서로 상반되는 어떤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조치가 오히려 상극인 측면들을 감안하면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뭐 어제 이제 법도 통과됐지만 어제 발표한 공급 확대 방안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공공 재건축이 과연 될 거냐, 예. 도심에서 이루어질 거냐, 찬성하는 조합이 얼마나 나올 거냐, 어디가 뭐 1호로 나올 건가 이런 거거든요. 주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제 예정지라든가 해제 지역이라든가 그동안 아직 해지가 되지 않은 지역들이지만 계속적으로 추진이 좀 안 됐고 그다음에 실제 그 감정평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낮게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 추가 분담금이 많은 지역들은 잘 추진이 안 됐던 그런 재개발이 따로 있고요. 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개발을 하면 개발 이익이라든가 개발 차익이 좀 많이 나는 지역인데 공공에 뭔가 맡겨서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주고 상당히 많은 그런 주택들을 한다 하더라도
환수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더군다나 증가되는 인센티브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좀 나눠서 뭔가 그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분명히 환수가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까지 있거든요. 있죠. 그러면은 네. 과연 그 재건축 지역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 행정 그 기관이라든가 네. 아니면 정부의 어떤 통제를 받으면서까지 내가 그것을 하겠냐라고 한다면 대번에 지금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 중에 아직 이제 더디 가고 있는 그런 지역들 중에서 찬성하는 단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실제로 이 지금 그러니까 그 서울에서 순수 택지만 해서 전체 이제 물량 중에서 약 한 3만 3천 가구를 갖다 신규로 발굴을 했거든요. 유휴부지 같은 거를 통해서 예. 저는 이거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고 잘했고 애썼다라고 좀 평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유휴부지 말씀하시는 예, 거죠? 유휴부지, 네. 뭐 조달청 부지라든가 네. 그다음에 외교 뭐 부지라든가 예, 뭐 또 외교. 입지도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네. 태릉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뭐 상암동의 어떤 지역들 이렇게 그건 상당히 발굴 잘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그 신규 공급에 뭐 13만 2천 가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숫자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는 제가 보기엔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7만 가구를 갖다가 하겠다라고 네. 했었거든요. 근데 7만 가구 중에는 기존의 조합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조합원 수 대비해서 그 순수 일반 분양하는 순증가분을 따진다면 이 중에 제가 보기엔 한 20%도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20%에다가 그다음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1대1로 공급하는 거니까 실제 총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원래 네. 있던 주택을 멸실을 하고 새 주택으로 이제 공급하는 거니까 제가 대충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예. 순수 택지로 해서 실제로 늘어나는 3만 3천 가구에다가 예. 정비 사업을 통해서 늘어나는 어떤 그런 물량들 중에 조합원 수를 빼잖아요. 네. 그러면 토탈을 해봤자 5만 3천 가구밖에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팩트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5만 3천 가구라는 그러니까 게?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거. 원래 이제 거기에 유휴부지에서 새롭게 짓는 순증가분이 늘어나는 게 3만 3천 가구 정도 되고요. 네.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공공성을 강화해서 공급하는 물량들이 7만 가구인데 이 중에서 실제로 순증가분, 조합원 수를 뺀 순증가분은 한 2만 가구밖에 안 됩니다. 7만 가구가 아니라 예. 2만 가구밖에 안 될 것이다. 예, 나머지는 원래 살던 사람들이 가져가는 물량이에요. 이거는 주택수가 실제로 순증가분을 늘어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5, 6대책에서 나왔던 7만 가구 중에 4만 가구를 기존에 있는 정비사업에서 뭔가 늘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4만 가구 중에서도 파악한 바로는 보면은 기존에 있던 조합원 비율이 거의 78% 가까이 되니까 늘어나봤자 2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물량이 1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 6조치에서 공급 물량을 갖다가 거기에서 순증가분 10,000세대하고 어저께 발표했던 3만 3천 가구에다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실제로 원활히 추진된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를 깔고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건 한 2만 가구밖에 안 되면 실제 5, 6조치까지 포함해서 6만 3천 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은 뭐 계산을 하거나 다뤄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오늘 좀 제가 출연하기 전에 먼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예.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물량보다 생각보다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 예. 예.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용적률 상향해서 뭐 2만 4천 가구 늘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서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서울 지역에 사람들은 내가 직장 가까운 지역에 뭔가 새롭게 그 살고 싶은 집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건데 생각보다는 전체 물량에 비해서는 내가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신규로 뭔가 순증가분이 늘어나는 물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게 저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한 2만 가구 정도밖에 안 늘어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전제 조건에 네. 그 초고층 50층짜리가 가능한 곳이 포함된 전제 조건입니까? 전제 조건입니다. 몇 군데나 이렇게 된 걸로. 지금 아직 조합 설립 인가를 안 받은 지역들이 한 70여 개가 넘거든요. 예. 이제 뭐 산술적으로 뭐 90 몇 개 정도 되는데 예. 그런 지역들을 일단은 다 대상으로 하고 그 지역들 중에 뭐 일정 비율을 아마 이게 산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게 완벽하게 실제로 주민들하고 교감이 있어서 이렇게 확정됐다라는 건 아니 아니고 최 교수님이 계산한 2만 가구 안에 그런 건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7만 가구 정도 공급될 정도면은 적어도 단지 규모가 한 5, 60개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 하려면. 이 부분에 제가 조금 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쪽이 있긴 한데 이제 예를 들어 국토부 입장에서 본다면은 국토부 입장에서는 서울시 내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가용할 수 있는 단지에 예상되는 그 공공 참여형 어떤 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약 한 20%로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20%를 생각하고 뭐 전체적으로 7만 정도 해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 공주도용이 한 5만 정도, 재개발 네. 2만 정도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정 부분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맞는데 정부는 적극적으로 민간에서 참여가 급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은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아마 답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어제 발표되고 뭐 하루밖에 안 지나서 다 조사는 안 됐겠지만 네. 이 재건축에서 50층까지 한번 해보겠다. 조합에서 긍정적으로 나온 것은 현재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 네. 약간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이렇게 하는 지역들이 한두 군데는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지역은 그럴 만한 게 가보면은 주거 환경이 어느 정도냐면 도로가 없고요. 그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오늘 보도된 데 계단이 있고 그 계단에 연결돼 있는 이런 그렇습니까? 지역들 같은 경우거든요. 예. 그런 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공공의 힘을 빌려서라도 뭔가 주거 환경을 빨리 개선하고 싶은 그런 지역들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뭐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교육시설 이런 것들이 좋은 지역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정부가 의도한 대로 이런 식의 참여가 자칫하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에 찬성하는 곳이 오늘 보도된 데 보니까 서울 성북구 성북동 성북 1주택 재개발 정비사업부지. 영화에 많이 나오는 지역. 네, 여기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그동안 10여 년 이상 훨씬 이게 진척이 전혀 안 되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지가 된 것도 아니고 해지가 됐으면 차라리 스스로 개발하고 싶은데 예. 스스로 개발하기에도 어려운 것이 차가 들어가는 어떤 도로를 끼고 있어야 자력 개발이 가능한데 그런 데는 실제로 건축화가 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런 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제도, 이런 기회에 그 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요 어떤 일이 또 역학교가 나타나냐면 예. 그 지역들의 또 투기가 우려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개발 가능성이 거론되면 예. 벌써 찾아가는 사람도 있겠군요. 재개발의 성패는요, 그 지역의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스피드가 가장 관건인데 어떤 공공이 참여하는 어떤 이런 재개발을 해서 어떤 그런 것에 내가 손을 좀 빌리면 상당히 스피드가 빨라지면 아무래도 그 빨라지는 그 절차라든가 스피드에 따라서 당연히 그 지역에 그 관심을 갖는 또 예. 외부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우려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아침에 이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개발 예정지에서 과열 우려 있으면 기획조사 나선다. 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상시 조사도 예. 이야기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 지금은 투기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어떤 민간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이제 후보지들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정비 사업 이전에 유유지 활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태릉 그 골프장을 골프장. 활용하는 부분에 네. 관련해서도 해당되는 노원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은 해당되는 지역에 만일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임대주택 공급이나 이쪽에 부지로 활용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교통 체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상태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주거 환경이 더욱더 열악해지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유유부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주택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번에 제가 충분한 어떤 여러 당정청의 협의를 거쳐서 나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네. 서울시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 청수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이견들이 중간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50층 하는 이 부분이 네. 기존에 있어서는 준주거 지역에서 허용되는 부분인데 준주거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게 모든 지역이 다 가능한 건지도 지금 불명확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에 내었던 많은 것들이 용적률이나 청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발표된 내용 속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서 또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공공 주도형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 뭐 지분 참여형이라든지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아니면은 이제 주로 공공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초기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해당되는 지역의 여러 가지 품질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하나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충분치 않은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정부가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맞추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사실 지금 질문하신 많은 어떤 그 의문점들에 대해서 정부나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명확한 지금 답을
당장 내놓지는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대 수익이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재건축에 기대 수익의 90%를 이제 환수하겠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90%를 환수한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전혀 인센티브를 느낄 수 없는, 매력을 느낄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런 불만 때문에 잘 진척이 안 되지 예, 않을까. 약간 층수만 좀 높아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예. 또 이제 그 90% 안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뭐 현재로서는 이제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근데 만약에 이제 90% 안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거의 그 어떻게 보면은 포함돼 있겠죠. 그러면 뭐 100 다 환수한다는 얘기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나머지 90%를 환수하고 10%의 수익률을 보고서 추진하겠다. 공공에 맡겨서 뭔가 이 메리트가 있고 인센티브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다면 좀 안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권에서도 지자체장, 그 지역구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이제 서울시와의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치긴 거친 것 같은데 해당되는 지역별로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이나 향후의 개발 계획이나 이런 발전 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강력한 저 정청래 지금 의원이 저희 나오고 있는데요. SBS, CNB 스튜디오가 있는 곳이 상암동인데 그렇죠. 이쪽 그렇죠. 상암동의 임대비율이 47%나 됩니까? 그렇죠. 지금 경우에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단지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지어진 많은 아파트들이 12단지까지인가요? 그쪽이 대부분 임대주택 내지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쉬프트라고 해가지고 장기 전세 주택으로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임대주택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암동에서 임대주택 비율은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47%에 충분히 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 DMC의 그동안에 사실은 고층 빌딩, 즉 100층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던 곳에다가 그냥 임대주택을 넣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상암동 내로 마포구에서 장기적인 발전 계획들이 다 되어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기존의 정부 종합청사 그쪽 단지를 갖다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과천의 발전 계획이나 이런 걸 볼 때 사실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어떤 발전 계획을 과천시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정부의 유부지라는 이유만으로 거기에다가 임대주택을 그냥 공급하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판명됨으로 인해서 사실 저분들이 대부분 다 지금 여권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소속입니다. 여권 내에서 당정청의 어떤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발표한 것이라고 하는데 당정청 내, 즉 여권 내에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즉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내놓은 어떤 이 공급 방안이라는 것이 과연 그전에 실추된 어떤 신뢰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발표된 지 불과 하루밖에 안 지난 상황이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여권에 소속된 의원이나 네.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반대를 하면 네. 정부 정책이 결국 그러면 벽에 부닥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하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현재의 어떤 정부의 발표라든가 기본적인 코드 의지는 아마 설득하면서 아마 의지를 가지고 하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발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뭐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좀 바람직하지 못해 보이고 뭐 안에서 내부적인 어떤 치열한 공방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책의 어떤 동력이 살짝 좀 면이 좀 쓰지 않는 그런 느낌들도 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장 상황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세 매물이 실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이런 상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에 공급 방안들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지금 무주택자 분들이나 예. 실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 외에는 사실은 이제는 주택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무주택자들도 향후에 공급 방안들에 의해서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대감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전세 내지는 월세 형태로 머무르다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분양을 받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다 갖고 계실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실제 지금 전세 시장에 있어서 또 월세 시장에 있어 수요는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또 앞으로 가구가 계속 분화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 수요 부분들 대기 수요까지 다 포함한다면은 지금 시장에 있어서
상황에서 수요가 감소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 공급 방안은 단순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임대 수요분들이 늘어나는데 물량 부분은 내년부터 해서 당장 사실 준공되는 물량들이 올해의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게 되고요. 내후년의 경우에는 절반의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거든요. 예.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 현재 지금 이번에 임대차 보호법 강화로 인해서 임차인의 권리는 강화됐지만 전체적인 시장에서 균형은 아무래도 임차인 쪽으로 많이 이제 비중이 가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있어서 임대인들의 반발이 상당히 임대 물량으로 내놓은 것을 주저하게 되거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또 부과시키거나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들이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은 더욱더 긴장감이 더욱더 감도는 그런 시장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격 부분에 있어서도 긴장감 속에 인위적으로 누르는 어떤 임대 가격 이 부분들이 일시적으로는 안정을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폭발력 있게 뭐 예를 들어 뭐 4년 뒤 혹은 예. 지금 이번에 갱신을 겨우 하는 분들은 2년 뒤부터 이미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임대 시장의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죠. 지금 임차인의 이제 권리를 이제 강화하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이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지금 계속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월세 부담이 많기 때문에 네. 월세 전환율을 좀 정부는 낮추려고 한다. 장관께서도 그런 네. 얘기를 하셨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월세 인센티브 임대인에서 월세도 별 메리트가 없나요? 어차피 이제 전세 제도뿐만 아니라 전세 예. 가격은 이번에 임대차 보호 3법이 발효가 되고 통과가 되기 전이라도 일단 계속 전세 가격은 지금 오르는 추세였고요.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뭐 독일의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임대료가 많이 오르니까 아예 5년 동안 아예 못 올리게끔 아주 극단적인 정책을 쓰는 그런 나라들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건 뭐 집값도 오르고 임대료도 오르고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제 우리는 임대료라는 것이 월세도 있지만 전세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썼던. 근데 이제 이게 저금리 기조에 따라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러니까 수익 환원율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던 어떤 그런 추세였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집주인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대번에 예를 들어서 뭐 임대료 상한율을 갖다가 2년 단위로 5%밖에 못 올리면 전세금 5% 올리는 것보다 월세 5% 올리는 게 훨씬 임대인 입장에서 이득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좀 현찰이 있는 임대인 같은 경우는 월세로 바꿔서 좀 더 나의 수익률을 좀 높이겠다고 생각하니까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이제 월세는 늘어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5% 정도 아니면 전환율을 갖다가 뭐 4% 정도 한다고 하면 그것도 너무 과하니까 또 임차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시장의 어떤 임차인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상한율을 전환하는 상한율을 4%로 이제 어느 정도 선을 그어 놓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2009년만 해도요. 실제로 전세를 주다가 만약에 월세로 줬을 때 그 전환율이요. 9%대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계속 이제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전환율도 계속 낮아진 상태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벌써 6%를 이제 그 하방을 이제 뚫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지금은 5%대 한 중반 초반밖에 안 됩니다. 전환율이. 근데 이제 만약에 상한율을 4%로 법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전환율이 4%로 돼 있는 4%로 거죠. 지금 돼 있는데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 네.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한 9%대까지 그 전에는 뭐 두 자릿수까지 전환율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높은 어떤 고리의 어떤 전환율을 이제 가지고서 이렇게 했었는데 가이드라인을 4%로 정해놓으면요. 제가 보기엔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쩌면 시장의 논리에 따라 시장의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 4%보다 더 낮은 전환율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부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4%로 정해놓으면 오히려 시장에 실제로 적용되는 그런 금리보다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그 금리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만약에 한 3.5%라든가 3%로 전환하고 싶은데 정부가 한 4% 정도 이하로 만약에 언더로 이제 가이드라인 그러면 오히려 내가 정부가 이만큼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임차인들도, 그러니까 임대인들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어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4% 이하가 굉장히 낮은 전환율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더 지나면 그게 실제로는 시장에서 2.5%가 될지 3% 초반대가 될지는 이건 누구도 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이것을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두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저는 최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예. 정부가 지금 자꾸 규제로 인해서 어떤 임대료 자체를 누르고 하다 보니까
항상 빈틈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김현미 장관이 4%인 것을 갖다가 누른다고 할 네. 경우에 제가 예상되는 거는 최대한 뭐 2.5% 선 정도, 지금 대출 이자 정도, 그 정도 일반적인 대출 주담대나 뭐 이런 대출 이자 정도 수준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눌러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2+2에 가까운 이번 제도로 됐는데 그러면은 2년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4년까지 해서 이제 그다음에 갱신해야 될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예 그 수준에 맞는 어떤 그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면서 그냥 월세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사실은 월세 전환율을 생각하고 적용되는 거 상관없이 월세 전환율이라는 것은 전세로 있다가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이율인데 새롭게 신규로 하는 경우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월세를 갖다가 제한이 없죠. 자기 제한 없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은 김현미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부동산 시장은 훨씬 정교하고도 많은 어떤 원칙들이나 규정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룰 자체를 자꾸 인위적인 법 제도를 가지고 사실을 들이대는 것은 전체적인 시장에 오히려 상처를 줘서 자극만 시킬 뿐이지 좋은 결과에 우리가 어떤 나을 수 있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쪽의 길과는 다소 좀 괴리될 측면이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 최황수 건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